꿈꾸는 신라권 송은일 단편소설. 이장 목소리는 누에 기듯 느릿느릿한 데다 스피커의 잡음마저 심해 알아듣기가 여의치 않았다. 쉽지 않은 대로 알아들은 소리는 동민들 보고 울려 나오라는 것이었다.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이 벌어지던 시절에 한참 떠들썩했던 태비 증산 운동이 요즘 새로인 듯했다. 역기운 탓인지 동네 사람들한테 울력을 나오라는 방송이 금방 들린 것도 같고 한참 전인 것도 같다. 약을 먹으면 몽롱해서 소리와 형상이 어지럽게 엇갈린다. 곡괭이에 찍히는 것 같은 통증이 없는 대신 천장의 벽지 무늬조차 구분할 수가 없다. 천장이 내려앉았다가 떨어져 나가는 멍한 울림이 중진을 귀신처럼 싸고 든다. 바깥엔 매미 소리가 개울물처럼 흘러다녔다. 이따금 새끼 제비들이 제재거릴 뿐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시계 없는 방에 누운 중진은 시각을 가늠할 수가 없다. 며칠 동안 밖으로 나서 보지도 못했다. 노모가 절구통에 꿍꿍 찧어 헝겊으로 짜낸 쓰디쓴 녹즙을 한 서발 들이켜고 죽 몇 숟가락 떠먹고 오줌이 마려우면 뒤집힌 자라가 허우적거리듯 일어나 간신히 요강에 몇 방울 흘리고 다시 누워 지냈을 뿐이다. 노모는 또 어느 언덕배기엔가 엎드려서 풀숲을 핥히며 한숨을 깔고 있을 터이다. 중진이 자신의 뜰악으로 돌아왔던 즈음에 장마가 시작되었다. 돌아온 날 밤부터 날마다 빗소리만 듣고 살았던 것 같은데 장마가 끝났는가. 오늘은 바깥이 멀그스름하다. 방바닥은 미지근하다. 삼복이 지나는 동안에도 노모는 날마다 군부를 한 부삽씩 지폈다. 중진의 몸은 이미 더위도 추위도 느끼지 못한다. 성한 사람이 들어서면 숨이 막힌다는 방에서 그는 적당히 온기를 느낄 뿐이다. 세간이 거의 없는 방구석에는 약봉지와 비닐에 쌓인 주사기며 주사약들이 뒹굴고 있다. 방 안에 잔뜩 뺀 약냄새가 역하다. 익숙해질 법한 시간이 됐는데 이따금 그것을 느낄 때마다 중진은 지레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오른쪽 가슴 밑이 맷돌을 올려놓은 듯 무겁고 뻐근하다. 손을 올려보면 딱딱한 것이 손바닥 가득 만져진다. 하루에도 몇 번씩 격심한 통증이 찾아드는데도 중진은 자신이 왜 방에 누워 있는지를 잊어버리곤 문득문득 낯간지러운 무료를 느꼈다. 미련 없이 헐거운 누더기를 벗듯이 빠져나온 병원 침대보다는 자신의 방이 아무래도 편키는 하다. 몸이 아픈 것도 거동이 점점 불편해진다는 것 말고는 견딜만 했다. 할 일이란 사지의 움직임이 얼마만큼씩 더뎌져가는가를 가늠하는 일뿐이어서 이따금씩 날카롭게 찾아드는 통증조차도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 같아 기꺼웠다. 까무룩 찾아드는 듯한 졸음이 다시 찾아온다. 이대로 영영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으리라 여기면서도 중진은 썰물처럼 밀려드는 잠에다 자신을 맡긴 채 눈을 감는다. 몸이 민물을 저 어딘가로 빠르게 가라앉는 중이었다. 중진이 집에 돌아온 이후 열고 나갈 엄두를 못 내본 녹슨 철대문이 철컥대다 벌끈 열리더니 월남 치마에
덕지덕지 흙을 묻힌 노모가 쟁걸음으로 들어섰다. 아직도 저게 남았던가 싶은 쭈그렁한 망태를 손목에 걸친 채 노모가 대문 옆 감나무 밑에서 숨을 몰아쉰다. 굽은 허리를 억지로 펴면서 쪽진 머리에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걷어 올리는데 칠칠한 머리카락이 골 깊은 주름살에 달라붙어 애를 먹이는 모양이다. 아들이 마루에 나와 앉아있는 것을 본 성주댁이 질겁한 듯 되똥거리며 다가왔다. 아, 왜 나와 있냐? 배가 고프냐? 사람이 늙으면 목소리도 늙는 것인가? 노모의 목소리는 노쇠 그릇에 퍼렇게 끼어있던 덮개를 긁는 것처럼 뜨적거린다. 46해를 살고 있는 내 목소리는 어떤가? 중지는 문득 자신의 목소리가 궁금해 불어 큰 소리를 내본다. 아침 먹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뭘 그리 많이 해오셨소? 사실 배고픔을 모르게 된 지가 벌써 여러 날이었다. 노모의 성마른 몸짓 때문에 쓸데없는 짓 그만두라는 소리를 2번 못했을 따름이다. 나가 그러면 시퍼런 자식 새끼 앞세움시롱 두 손 놓고 뭘 할 거다냐. 이 꼴 보려고 질긴 목심 이서 왔는가 싶어서 쇠 빼물고 죽고 잡은디. 성주댁이 그런 자잘한 푸념이나 한숨을 자식 앞에서 늘어놓지 않게 된 것도 한참 되었다. 장가만 들이면 그날로 죽어도 좋을성 싶은 게 그 일만이 소원이더니 색시감 앞서 찾아든 저승사자가 아들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언감생심 어떤 내색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성주댁은 새벽에 쓰고 나서 깨끗하게 닦아내 놓은 절구통을 살펴본다.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펑퍼짐한 자배기를 엎어놓았다. 샘가에 앉아 망태 속에서 가지가지 풀들을 집어내 고무 함지에 놓는다. 수도꼭지를 비틀자 윙 하는 모터소리와 함께 콸콸 쏟아진 물이 불 위에서 법석을 떨었다. 물동이를 이고 나갈까 두레박질을 한번 할까. 이 좋은 세상에 사지육신이 멀쩡한 자식을 성가도 못 시키고 결국 앞세워야 하리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성주댁의 사지가 떨린다. 불미나리며 돌나물, 민들레와 쑥들이 물줄기 아래서 퍼렇게 살아난다. 생즙을 해먹이면 좋다는 소리를 안병동 복도에서 들었다. 귀동냥으로 들은 소리를 더 자세히 들으려고 성주댁은 한나절을 남의 병실 앞을 기웃거렸다. 말기 가남은 결국은 죽는다는 말 따위는 못 들은 듯 아들을 퇴원시켜 집으로 돌아왔다. 들판에 지천으로 깔린 것들이 약이 된다니 그보다 반가운 소리가 없었다. 아들을 살릴 자신이 생기자 군뱅이 버둥거리는 형국이기는 해도 아직 꼼지락거릴 수 있는 스스로가 그렇게 대견할 수 없었다. 뿌리 한 줄기도 떨어져 나가지 않게 깨끗이 씻은 풀들을 절구통에 넣은 성주댁은 아들 앞에서 허우적이며 절구질을 할 일이 시뜻해서 등을 보인다. 성주댁의 흰 등이 절구공이를 힘겹게 들어올리는 것을 보며 중지는 허공으로 시선을 옮긴다. 제비 한 마리가 부엌 앞 처마 밑에 제 집으로 날아들었다. 6마리의 새끼들이 일제히 제제적거린다. 고추잠자리를 물고 온 어미를 반기는 폼새가 열광적이다. 어쩌다 방 밖으로 나오면 제비집 쪽을 올려다보는 일이 요즘 중진의 소일거리였다. 새끼 제비가 철에 비해 너무 늦은 것 같아 형에게 물었더니 알 8개가 제비집에 떨어져 박살이 났다고 설명했다. 요즘에는 제비도 부실공사를 하는갑더라. 형이 우스갯소리를 했었다.
새로 지은 제비집에서 갓 깨어난 새끼 제비들이 고향으로 막 돌아온 중진을 반겼던 셈이다. 제비가 워낙 많이 먹는 생물이란 걸 일사막 관찰하게 된 요즘에야 알았다. 어미 제비 한 쌍은 쉬지 않고 먹이를 물어날랐고 새끼들은 중진이 밖으로 나올 때마다 제비꼴이 박혀갔다. 이것 마시고 방에 들어가 누워라. 성주댁이 내민 사발에는 시퍼런 풀즙이 넘칠 듯 담겼다. 죽을 일보다 하루 몇 차례 사발 가득 담긴 풀즙 마실 일이 더 큰일처럼 느껴지지만 중진은 노모의 손에서 그릇을 받아 두어 모금 마신다. 음식 맛을 모르게 된 지도 여러 날이 되었다. 중진은 한 모금을 더 마시고는 속에 들어간 것들을 사귀기 위해 숨을 쉰다. 중수한테서는 전화가 왔다고 합디요. 오냐 저녁 때나 돼야 올란갑더라. 그러면 엄니 들어가서 잠깐 누시오. 죽술난디 누울새가 어딨냐? 아침에 남은 거 그냥 데워주시오. 그러고 엄니는 죽 잡수지 말아요. 종일 돌아다니시느라고 기운 받으실 것인디 잘 자셔야지요. 내 걱정은 마라. 엄니. 알았다 알았어. 네 이거 마시는 거 보고 참 놀란다. 어린 날 무엇이나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다. 아이들은 지게 지고 나서면 을에 풀이나 나뭇잎을 뒤적거렸다. 득득 긁히는 버짐을 털어내며 중진도 창꽃잎을 뜯었고 비비를 헤집었다. 어떤 날은 생보리죽을 먹기도 했다. 그러나 민들레가 먹을 수 있는 풀이란 건 몰랐다. 중진은 사발에 담긴 퍼런 풀즙을 몇 번이나 쉬어가며 들이켠다. 입맛을 잃은 상태라 쓴 줄은 모르겠는데 한 사발을 다 마시자니 몹시 지루하고 지리다. 읍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자 동창생들은 진학을 위해 서거나 일자리를 찾아서 너나 없이 고향을 떴다. 중진은 떠나고 싶지 않았다. 시골도 살기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랬다. 새마을 운동에 극성스러웠던 물결이 지나간 뒤였던지라 동네는 이전에 비하면 천지가 개벽을 했다 할 만큼 달라졌고 동네에는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구판장까지 생겨 있었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 그는 그 구판장 일을 보았다. 얌전한 총각이라고 누구나 입을 모아 칭찬해 주는 말들에 자전거를 밟는 발은 늘 신명이 붙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고 싶었는데 붙일 땅이 없었다. 몇 마지기 논, 몇 되기의 밭은 식구들이 먹고 살기에도 야박스러웠다. 몇 년만 벌어와서 논밭을 사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친구들의 뒷차를 타고 고향을 떠났다. 젊음이 무르익는 줄도 모르고 일을 배웠다.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기름때 가실 날이 없이 악착을 떨었다. 고향에서 야물어질 자신의 앞날만 꿈꿨다. 7년 만에 돌아왔더니 동네에는 서울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집을 내놓은 사람에게서 집을 사고 논 5마지기에 밭 2떼기도 곁들여 샀다. 값이 싼 게 웬 떡이냐 싶게 고마웠다. 혼자 살림에 동네 일까지 보아가며 밤낮 모르고 뛰었다. 총각 살림으로는 과하다 싶게 살림이 포실해졌다. 중진이 돌아왔을 때 벌써 생겨있던 동네 한 새마을 유아원에 새 선생이 부임한 게 그 무렵이었다. 여선생이 아침마다 유아원을 향해 동네 앞길을 걸어 올라왔다. 눈을 부릅뜨고 보아도 동네에 처녀라곤 안 보이게 된 즈음이었다.
여선생이 오고 가는 시간이 눈여겨보아졌다. 새마을 곡식 창고를 개량한 유아원을 중심으로 그의 행동 반경이 자꾸만 좁아졌다. 그럴 즈음 여선생이 종각 큰아들과 연애를 걸고 있음을 알게 됐다. 거대한 그 큰 집 아들이 복학하기 전이라 집안일을 거들고 있던 참이었다. 동네 마루를 나서면 청년의 오토바이에 올라앉아 읍내로 나가는 여선생의 뒷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처음부터 무슨 욕심을 부린 것은 아니었다. 그저 얼굴 한번 보는 것으로 좋겠다. 30살 넘어 처음 느끼는 울렁거림이 낯뜨거워 시치름한 얼굴을 애써 들고 다녀야 했다. 종각 큰아들이 복학을 위해 떠나고 안 보이게 되었을 때 그가 한숨을 내쉰 건 여선생이 자신의 각시가 될 수도 있으리라는 소망이 생겨서는 아니었다. 감히 종과 종손과 겨룰 만한 배짱 같은 것은 없었다. 그럼에도 그즈음 어느 날 퇴근길에 여선생에게 자전거를 태워주겠노라고 시선도 마주치지 못한 채 제안했다. 여선생이 자신의 자전거 뒷자리에 올라타리란 기대는 물론 없었다. 한데 여선생이 망설임 없이 뒷자리에 올라타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그의 등을 붙잡는 게 아닌가. 심장이 멎을 것 같다는 표현이 유치한 게 아니었다. 여선생의 출근 시간에 맞춰 정류장으로 내려가고 퇴근 시간에 맞춰 유아원 앞에서 얼쩡거리길 반년 남짓했을까. 여선생이 오고 가는 시간에 맞추느라 중지는 주변을 돌아다볼 겨를이 없었다. 동네에서는 종각 큰아들과 연애질하던 선생이 중진이와도 좋아 지낸다는 소문이 이미 무성해져 있었다. 200여 가구 남짓한 큰 동네, 타성바지가 드문 집성촌의 사건치고는 대단한 입방앗감이었는데 그만이 무디었다. 그 무렵 종각 큰아들이 새바람처럼 다녀갔다. 여선생은 유아원을 나오지 않았고 일주일 만에 후임 선생이 왔다. 그 뒤 한 번도 여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묻지도 않았다.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다. 지금도 중지는 여선생에 대해 묻는 대신 성주댁에게 빈 사발을 넘기고 메마른 손바닥으로 입가를 훔쳐낸다. 샘에서 사발을 부셔 샘 등에 엎은 성주댁이 금세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총총히 대문을 나간다. 둘째 아들의 점심을 채울 죽을 수러 큰아들 집으로 가는 것이다. 큰 며느리의 부엌에서 창깨나 들깨를 찾아내 씻고 새벽에 불려놓은 쌀과 함께 갈 것이다. 오래지 않아 멈추게 될 어머니의 수고이므로 중지는 노모가 나간 대문을 멀겋게 건너다 보며 엉금엉금 방으로 들어선다. 들들들 갑자기 골목이 소란스럽다. 멀리서부터 차차 가까워진 소리였으련만 느닷없이 몰려온 폭풍처럼 느껴지는 경운기 소리다. 누렁이와 흰둥이가 기다리기나 했던 듯 한꺼번에 왕왕댄다. 그 소리를 기다렸던 것처럼 중지는 빛바랜 호디브를 걷어내고 몸을 일으켜 본다. 녹지근한 몸이 자신의 것 같지 않게 느리게 따라 일어선다. 사람 손 타는 일이 드물었던 문짝은 주인이 찾아든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삐걱거린다. 간신히 문을 열고 마루로 나서니 날카로운 햇살이 건조한 툇마루를 지키고 있다가 화살처럼 달려들었다. 그가 휘청거리며 문설주를 붙든다. 문 열리는 소리에 제 집에 들어앉아 있던 개 2마리가 쏜살처럼 뛰어나오더니 중진을 쳐다보며 공중거린다.
손때를 탄 지 오래되어 감은 눈바닥처럼 결이 갈라진 테마루에서 1미터도 안 되는 토방이 벼랑처럼 아득하다. 자신이 서지는 않았지만 내려가서 좀 꼼지락거려 보고 싶다. 부역 나간 형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라 밥대를 놓친 짐승들이 버글거리고 있었다. 3년 전 송아지 3마리를 사다 넣은 것이 지금은 어미소가 되어 새끼들을 옆에 붙이고 있다. 귀에는 축협에서 지정한 한우라는 딱지도 달았다. 요즘 소값이 금값이라 했다. 중진이 형에게 의탁해 소를 들여놓은 것은 길러서 팔자는 속셈은 아니었다. 다른 짐승들도 마찬가지였다. 사람 소리는 들리지 않더라도 집을 비워두기가 싫었다. 해서 명절 때만 되면 그의 집엔 짐승들이 늘어갔다. 그의 집은 짐승들의 낙원이었다. 도둑고양이들까지 지천이었다. 그것들은 비어있는 헛간을 제집 삼아 살며 온 집안을 헤적이고 다녔다. 고무 슬리퍼를 간신히 발에 꿰고 마당으로 내려선다. 풀이 텃밭도 마당도 구분이 안 가게 우거졌다. 풀이 성근 곳에는 푸른 이끼가 모처럼의 햇빛으로 번들거린다. 슬레이트 지붕을 인 마당가 축사에는 암돼지 7마리와 암소 3마리가 새끼들을 거느리고 제 세상처럼 살았다. 형 중환 씨가 어제 걸음을 내는 기척이더니 축사 앞에 뭉실하게 솟은 거름더미에서 발효하기 시작한 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중진이 들어서자 고양이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구식 풍로 뒤쪽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짐승들이 누워있지 않은 칸엔 사료포대 여러 개가 헝클어진 모습으로 누웠다. 주둥이가 트인 포대에 손을 넣어 바가지를 찾아낸 그가 힘들게 사료를 퍼낸다. 돼지들이 불불불 저희들 밥그릇으로 몰렸다. 반 포쯤 통째로 부어줘야 할 텐데 침이 마를 뿐 엄두가 나지 않는다. 힘이 없는 채로 억지 쓰는 어린애처럼 바가지로 퍼주는 일을 되풀이하고는 수도꼭지를 틀어 물통도 채워준다. 소 구유에도 똑같이 한다. 그새 축사 앞에 몰려든 닭과 오리들에게도 모이를 내준다. 종종 거름으로 불이 다툼을 해대는 닭과 오리들은 하나같이 통통하게 살이 올랐다. 짐승들 밥을 다 주고 허리를 펴자 중진의 머릿속이 하얘진다. 땀이 비질비질 솟는다. 몇 달 만에 노동이었다. 움직이기가 힘들어지면서 땀 흘릴 일이 없더니 모처럼 찐득찐득 식은 땀이 배어난다. 눈을 감은 채 심호흡을 가다듬으며 툇마루로 돌아와 몸을 부린다. 눈을 감으니 아득하게 추락하는 것 같다. 시내버스를 몰다가 나중엔 화물 트럭을 몰았다. 운전 일로는 화물 트럭이 마음도 편하고 보수도 나았다. 어느 날 빈틈없이 포장된 화물을 싣고 대전에서 돌아와 자신의 손바닥만한 지하 새방에 몸을 놓았을 때 급작스런 복통을 느꼈다. 지난 봄이었다. 그날 밤사이 뱃속에 가스가 차오르고 통증이 심해졌다. 중지는 낮에 휴게소에서 개걸스레 먹은 비빔밥이 체한 것이거니 여겼다. 방구석 페트병에 반쯤 남아있던 미지근한 콜라를 강소주 마시듯 빨며 아침까지 버텼다. 아침이 되자 견딜만 했다. 그래서 일을 나갔다. 회사에 도착하기 전에 소화제를 사 먹었다. 평소에 짜증스럽던
도로 체증이 오히려 다행스러웠다. 노인의 허심 쓰듯 간신히 일을 마쳤다. 그날로 끝이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을 수 없었다. 헌 괴짝처럼 자신을 끌고 방으로 돌아와서 정신을 잃었던 것이다. 온몸을 옥죄는 고통과 함께 아침을 맞고서야 그는 자신의 혼절을 깨달았고 별 수 없이 병원을 찾았다. 동네 내과의 젊은 의사는 자세한 진찰을 해보지도 않고 그에게 큰 병원으로 갈 것부터 권했다. 대학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기까지는 주체 못하게 낯설고 지루했다. 대학병원의 의사는 당장 입원을 하라 했다. 종합검진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혈액검사니 초음파니 자기 공명이니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동이 원손이 하는 검사들을 사흘 걸쳐서 하는 동안 그는 저절로 중환자가 되었다. 결과를 기다릴 것도 없이 황달이 찾아왔다. 오른쪽 가슴 밑이 뻐근하고 돌덩이 같은 게 만져졌다. 그 부위에 간이 있다는 것을 그는 그때 처음 알았다. 병원 화장실 거울을 통해 본 그의 얼굴은 사나흘 새 누룩처럼 떠서 영락없이 중환자 몰골이었다. 결과를 가져온 의사는 지름이 10cm도 넘는 암 덩어리가 빠르게 커져가고 있다고 했다. 손을 써볼 수도 없겠는데요. 그래도 얼마간 방사선 치료를 해보시죠. 의사가 연민의 기색도 없이 태어난 얼굴이었으므로 중진도 맹장을 떼어낸 듯이 헐겁게 서울 사는 동생 중수에게 연락을 했다. 중진은 방에 들어가서 누워야겠다 싶으면서도 쨍한 햇빛이 아까워 일어나지 못하고 마루에서 해바라기를 했다. 처마에 걸려 마루를 엿보는 햇빛이 난생 처음 보는 듯이 눈부셔 눈을 개슴츠레 뜨고 있는데 덜 닫힌 대문으로 사람이 들어섰다. 종가에 형수벌 대는 여인이다. 그의 억센 손에 제주도 관광기념 글자가 찍힌 쟁반이 들려있다. 쟁반에 수박쪽과 참외, 복숭아가 색깔을 맞춘 듯이 곱게 얹혔다. 오다가 엄니 만났는디 아재 점심은 잡사땀시렁요. 입가심이나 하시라고 가지고 왔소. 부역 나갔다가 오는 길에 밭에 들렀더만 먹을 것이 지천입디다. 사방에 먹을 것이 널렸어도 먹을 입이 모질한 세상이 되어불지 않았어. 그러게요. 고맙습니다, 형수님. 증진은 희미하게 웃는다. 그렇게 고왔던 형수가 세월과 햇볕에는 어쩔 수가 없구나 싶다. 중진이 부녀의 구장판 점원일을 했던 10대 후반에 형수는 부녀의 실물을 보았다. 안팎의 일을 똑부러지게 잘 해내던 형수였다. 자식 농사 또한 동네에선 으뜸가게 잘 지은 것으로 남부러움을 샀다. 여인의 24살 난 막내딸이 지난 봄에 서울에서 결혼했다. 중진이 병원에서 종합검사를 받느라 피골이 상접해 가던 무렵이었다. 몸이 아프지 않았어도 그 결혼식에 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아재, 이 맛 안 땡겨도 엄니 생각해서 부지런히 잡수시오. 일어나야겠다고 악심 품으면 몹쓸 병도 이긴답디다. 이 너른 마당이 오매불망 주인만 기다리고 있었는디 인자 일구고 살아야지라. 30몇 살 때 기껏 돌아왔던 고향을 다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일로 중진과 종가 사이에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다. 가뭇없는 꿈이었던 듯 누구의 입에서도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다. 그랬으나 그 뒤부터 종갓집을 보기만 해도 중진의 얼굴에는 뭉클한 열기가
몰리곤 했다. 형수님은 그 고생을 하시고도 여전히 고우십니다. 험해? 저 그 소막에 있는 소가 웃다가 살이 들겄소. 객적은 소리도 할 줄 아는 걸 본께 아재도 나이가 들긴 했는갑소. 하기사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디. 세월이 유슬하더니 그 이쁘던 애기 총각이 이러고 있는 걸 본께 가슴이 콱 맥히오. 아재 힘내시오이?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시오. 형수가 쟁반을 밀어놓고 대문을 나간다. 마당엔 사람이 딛고 다니는 발자국을 따라 오솔길이 나 있다. 세게 풀이라도 좀 덜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지만 낯을 들 기운조차 없는지라 중지는 방으로 기어든다. 닫혀있던 방 안이 캄캄하게 그를 맞는다. 바깥의 햇빛 때문에 방 안에서는 더욱 역한 냄새가 나는 듯 싶다. 그가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그의 육신은 방 안에서 그 냄새와 함께 썩어가는 중이다. 중지는 방 안의 어슬해함에 익숙해지길 기다리지 못하고 흐트러진 이불 위로 쓰러진다. 통증이 몰려오고 있다. 그것들은 때를 지어 하루에도 몇 차례씩 그를 짓밟고 지나간다. 낮에는 알약 진통제를 혼자 털어놓고 참아내지만 밤이 되면 읍내 보건소에서 일하는 동생뻘 되는 간호사가 나날이 골아가는 그의 몸에 진통제를 놓아주고 갔다. 그러면 몽롱하게 하룻밤 견딜만 했다. 진통시간이 짧고 극심하지 않을 땐 약 없이 버텨보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것들 없이는 한나절도 힘들었다. 어차피 쓰러질 몸뚱어리 미리 약을 먹는다고 손해볼 것도 없다. 작은 통증도 겪기가 싫은 것이다. 약바구니에 미처 당기지 못한 약병에서 알약 5개를 덜어낸다. 손바닥 위에 그것들은 갓 깬 병아리처럼 연한 노란색이다. 병원에서부터 약을 받아들면 자주 기분이 이상해지곤 했다. 알약들을 말끄러미 바라보자니 새삼스레 그 기분이 되살아난다. 알약들의 색깔은 하나같이 곱다. 그의 평생에 누려보지 못한 색깔 호사였다. 중지는 알약을 털어 입에 넣고 사탕을 아껴 먹듯 천천히 굴린다. 방문이 발칵 열린다. 내가 잠이 들었던 거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중진 곁에는 어느새 성주댁과 형 중환씨가 앉아있다. 중환씨가 낮에 그의 방에 들어오는 일은 2, 3일 걸러서 한 번씩이다. 똥 오줌 누는 것 이외에는 쓸모없었던 동생의 아랫도리를 벗기고 항문에다 관장약을 넣는 것이 중환씨의 일이다. 중지는 잠든 듯이 어머니와 형의 일을 모른 채 한다. 중환씨도 동생이 통나무이기나 하듯 의향 묻는 일 없이 그 일을 반복한다. 환갑이 코앞인 중환씨다. 삼형제 사이에 누이 넷이 끼어 있어 그들은 터울이 많았다. 막내는 너무 어리고 손아래 동생 중진이 중환씨에겐 힘이 되어 왔다. 앞날이 없는 동생을 보고 있자면 평생 해온 농사일이 자꾸만 헛이 피었다. 노모를 둘러앉히고 그 일을 하노라면 동생의 쪼그라든 거시기가 턱없이 부하를 돋우는 것이다. 숨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중환씨가 방문을 닫고 나간다. 토방에 내려서는 중환씨에게서 참았던 화증을 칵 내뱉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것을 신호로 중진이 눈을 뜬다. 방문 앞에 빗살이 너울거리는지 문살이 어지럽다. 일어났더냐? 너그 형수 장에 간다는디 뭐 묻고 잡은 거 없냐?
염사가 없네요. 증수는 아직 안 왔어요? 인자 오겠지. 뭐 기운 차릴 것 좀 묵어야 안 쓰겄냐. 생각나면 먹지요. 부역은 다 끝났답디요. 뒷일을 하고 있는갑더라. 시방 방앗간 옆에다가 풀더미를 태산같이 쌓고 있더라. 한나절 일로 그만큼 못하내는 거 보면 사람 심이 참 무섭다. 엄니, 뭐 하나 물어볼게요. 중진의 말에 성주댁이 벗겨낸 아들의 속옷을 챙겨들다 말고 주저앉는다. 중진은 그대로 누운 채이다. 망설이는 듯한 아들 기색에 상주댁의 눈초리가 뜨악한 채로 빛난다. 옛날에 유아원이 있을 때 말이오. 여선생 있었지요. 오래돼서 엄니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소. 그 놀이꼬랭지 맨키 매끄러마녀 말이제. 그년을 나가 어째 잃어버렸을라드냐. 노릇꼬리요. 엄니도 참. 그년이 시방 왜 궁금한가 몰겄다. 그냥 할 일이 없으니 생각이 나네요. 어떻게 사는지.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고 나가 어디서 그년 말을 듣겄냐. 그 뒤에 언젠가 공장에 땅나무 껍데기 벗기러 가서 들은 게 뭐 어떤 놈하고 정분이 나서 읍내서도 안 보인다는 이야기만 들으니라. 그년이 놀이 꾸랭이도 아니고 백녀시였지. 엄니는 그 사람을 어째 그리 미워하시오.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어쨌다고. 탓을 하려면 나를 탓해야지라. 그 백녀시가 그렇게 초를 쳐서 네가 장계도 못 들어보고 이꾸라지가 돼본 것 같아서 고년 생각만 하면 나는 아직도 가심이 벌벌 떨린다. 동생 중수가 그동안 중진을 위해 내세운 색식감이 10명도 넘었다. 하지만 여자들은 한결같이 중진을 마다했다. 시골살이가 싫다는 게 그들의 공통된 이유였다. 중수가 각시부터 얻고 보자며 시골 가서 살 거라는 얘기를 빼라기에 의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도 마음을 건네오는 여자는 없었다. 어느 여자에게도 자신이 서방 노릇할 위인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40이 넘으면서부터였다. 연변인이 필리핀 같은 데서 여자를 사와 결혼할 수도 있을 거라 했지만 중진은 포기했다. 그 선생이 엄니한테 그런 말을 들을 이유는 없제라. 나 아니었으면 큰집 며느리 됐을 것인디. 허이구, 큰집 사람들은 봉사간디. 애당초 참한 여자가 아니었다. 심지가 굳은 년이었음사. 엄니 며느리 삼고 싶었소? 암만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고. 동네 사람들 보란댔기 며느리 삼고 잡았다. 진연이 홍시는 고사하고 곶감 비스꾸로만 맴도 없음시롱. 니한테 꼬리를 쳐쓰리라곤 생각 못했은께. 괜한 소리 했다가 애만 사람 욕만 먹였는갑소. 가셔서 쉬시오. 글 안 해도 빨래에 널고 나가볼 참이다. 뭐 묻고 잡은 거 없냐? 큰집 행수가 갖다 놓은 과일 가져다 냉장고에다 넣으시오. 상하기 전에. 니는 생각나면 제가 달라고 할게요. 엄니는 맘 편히 잡수시오. 맘 편히? 네 말이 팬구나. 천하에 못난 놈이. 성주댁이 열퉁적게 떠죽거리곤 방문을 닫고 나간다. 문을 열어놓으라는 아들의 말에 바깥에서 다시 문을 잡아당기는 성주댁의 손길은 여전히 야발스럽다. 자세만 고쳐놓으면 마당이 훤히 내다보일 것이다. 마당가를 따라 쭉 둘러 심어놓은 과수들과 그 밑에서 잡초들과 섞여 얼굴을 알 수 없게 되어가는 더덕 넝쿨들까지도. 손 넣을 틈 없이 저들끼리 어우러져 자라는 식물들이 야생 상태로 억세게 커가고 있다. 돌아 눕지 않아 누렇게 뜬 벽지만 보여도 중지는 자신의 뜰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그릴 수 있다. 그 뜰을 함께 일굴 꿈을 꿨었다. 한낮에 잠깐 자다가 꾼 꿈인 것처럼 허망하게 흔적조차 없지만 오래도록 그 환상이 나머지 날들의 꿈자리를 서성였다. 작고 동그랗던 여자였다. 수줍어하는 그를 보며 안경 속에서 환히 웃던 눈, 자전거 뒷자리에 올라타 자신의 등을 붙잡던 작고 희던 손. 자네들 온가 들어가 보소. 부역하니라고 등이 휠 것인디 이렇게 잊지 않고 왔네들. 성주댁의 구시렁거리는 소리가 중진의 등을 잡아당긴다. 누가 테마루에서 금 하는 기척을 낸다. 중진이 문 쪽으로 돌아눕기 위해 애를 쓴다. 그 안이 깝깝한 게 안 들어갈라네. 오늘은 자네가 나오소. 중진이 중마고우들이다. 검붉게 그을리고 장승처럼 굳건해 배는 두 사내가 방문 안쪽을 향해 짓궂게 하는 소리다. 누군 뼈가 빠지게 일하는디 누군 방에 누워서 빈둥거리기나 하는구만. 아, 얼렁 안 나오고 뭐한가? 만날 그렇게 누워만 있으면 기운이 떨어지제. 쪽간이라도 움직여야 몸도 살맛이 날 것 아닌가 마시. 일가인 동무중우가 큰 소리로 시rum거린다. 중진이 누운 채 몸을 움직여 방문턱까지 다가간다. 일찌감치 마을을 떠났다가 외지에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온 기남도 함께다. 지금은 둘 다 영농 후계자이자 동네의 대들보다. 몇 동씩이나 되는 비닐하우스에 매달려 사느라 마누라 고쟁이 구경할 짬이 없다면서도 그들은 날마다 중진에게 들르는 것을 잊지 않는다. 벌써 대학생 학부형인 중우가 기둥 옆에 세워두었던 소주병을 앞으로 내세운다. 호주머니에 찔러 가지고 온 모양이다. 기웃하게 쓰고 있던 낡은 민방위 모자를 벗어 마루 구석으로 던지면서 소주잔으로 쓸 그릇을 찾아 구부정하게 부엌으로 들어가는 중우 등을 흘기며 기남이 한마디 던진다. 술에 걸구가 들렸는가? 되게도 밝게 썼는구만. 어이 중진이 오늘은 어떤가? 그럭저럭 견딜만해. 빨리 털고 일어나야지. 방 문틀에 기대 앉아. 그래야지. 대답은 하는데 기운은 자꾸 졸아들기만 한다. 중우가 사기사발 한 개를 들고 나와 샘가에서 쉬쉬 소리를 내며 빨래를 하고 있는 성주댁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를 지른다. 엄니 안주거리 좀 주시오. 뭔 놈의 정치구석에 짐지 한 꼭지가 안 보인다요. 중우의 투덜거림에 성주댁이 미안적다는 듯이 살림을 살아야지 하며 말그질 살이다 말고 방 안에 외랑 수박이랑 있다고 소리쳤다. 중진이 힘겹게 손을 뻗어 방문 안쪽에 아직 놓여있던 참외며 수박 따위가 얹힌 쟁반을 끄집어 밀어준다. 단내 속에 벌써 신내가 섞이고 파리가 꼬이는 참이다. 중우가 걸터앉기 바쁘게 소주를 찰찰 붓더니 급히 들이켠다. 말타박을 하던 기남도 술을 따르기 바쁘게 들이마신다. 어따 안 먹는다 놈이 두 투갱이 반이라더니 지가 더 숨 넘어가네. 이놈아 말 좀 곱게 써라. 시방 그렇게 말하는 입은 새각시비요? 자네 입보다야 신사제. 신사가 몇 감다 살에 들어 죽겠다. 중진이 정말 모처럼 소리내어 웃는데 아랫배가 몹시 당긴다. 빈 동굴에서 메아리처럼 울리기는 해도 자신의 웃음소리를 듣는 일은 즐겁다. 빈말이라도 그까지 평이라고 몰아붙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저희들끼리의 희망스러운 말장난으로 병문안 온 시간을 때우려는 마음이 손에 잡히는 듯했다. 불어 말조심 않고 자근거리는 그들이 그래서 고맙다. 중우가 짓궂게 제가 마시려던 술 사발을 중진에게 내밀며 자네도 한잔 할란가? 기남이 눈을 흘긴다. 완마? 이자가 한잔 술에 벌써 맛이 간 모양이시? 평생 중진이 술 먹는 거 봤냐? 원래도 세주 한 모금이면 얼굴이 꽃각시같이 벌게지는디 어따 술을 거네? 늙어감시롱 술이나 배우는가 싶어서 그랬지. 그렇게 타박할 건 뭐 있냐 이놈아. 참말로 미치겠네. 시방 한판 붙어보자고 시비냐. 해보자면 이 인사야 내가 질 것 같냐? 삐삐 말린 자멸치고를 해가지고. 중진이 또 웃는다. 갑자기 세상이 밝아 보인다. 이렇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어느 빈 들판을 헤매다가 낯선 문 앞에 남 앞서 도착하게 되었을까. 술을 배우지 못한 것이 재질 탓이라고 몰아오긴 했었다. 그러나 한번 길을 트면 그것으로 날이 새고 저물 것 같은 두려움이 컸다. 이런 날이 앞에 쉬이 당도할 것을 알았다면 때때로 재미를 찾아 일부러 나서 보기도 했을 것이다. 그만들 해라야. 그러다 씨름판 벌어지면 내서 끌어갈 일 생기겠다. 아예 한 마리 내줘. 중진이 내놓은 농담에 동무들이 희떡게 웃어 젖힌다. 농담을 일삼아 즐기는 사람들이기는 하다. 도저히 농담할 기분이 아닌데 떠들다 보면 친구의 병이 긴가민가하게 느껴져 자꾸만 소리가 높여지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씨름은 그만두고 풀매기 시합이나 하자. 사람 들어온 지가 언젠데 마당을 이 모양으로 두었으니. 그들이 소주를 홀랑 털어넣으며 일어선다. 중진이 자넨 예서 구경이 나왔소. 마침 태비 소리에 귀가 달른 판이니 유기질 비료 증산이나 해야 쓰겠네. 중우가 팽개졌던 모자를 눌렀으며 하는 말이다. 기남도 중진을 돌아보며 씩 웃는데 댕돌같이 그을린 얼굴에서 눈만 하얗게 반짝인다. 기남이 대문 앞에서 잘 벼린 나 두 자루와 곡괭이 두 자루를 들고 들어온다. 처음부터 오늘은 그 일을 할 요량으로 찾아온 것이다. 빈 장독대 위에서 빨래를 널던 성주댁이 반색을 한다. 마당을 보면 나날이 속이 시끄러웠다. 그렇지만 혼자 손으로는 한쪽을 뽑기가 바쁘게 다른 쪽에서 비집고 나오는 그것들과의 실랑이질이 버거웠다. 짬도 없었다. 노구를 끌고 중병든 자식 뒷바라지만으로도 벅찼던 참이다. 성주댁도 호미를 들고 마당에 잔풀들을 매기 시작한다. 중진은 방문턱에 베개를 놓고 그 위에 엎드려서 그들을 내려다본다. 성주댁이 마당 안파이게 조심스레 비워낸 땅에 새비름이며 강아지풀, 망초, 쑥부쟁이들이 한아름씩 모인다. 그걸 바라보던 중진이 머리를 떨어뜨리며 잠이 든다. 또 정신을 잃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그 혼자만의 몫이다. 노망 났다가 잠깐 제정신 든 노인네처럼 그의 마음은 옛날로만 치닫다가 기운을 얻는다. 저녁으로 죽 몇 숟가락을 겨우 떠넣었는데도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애를 태우는 참이다. 성주댁이 아들의 기색을 살피며 등을 가만가만 토닥여주는데 밤벌레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린다. 모자간에 그렇게 앉아 옛날에 한 동네에 살았던 지금은 없는 사람들 이야기나 나누다 잠이 들 망정 텔레비전은 켜지 않는다.
집으로 돌아온 뒤 중진은 텔레비전 보기가 싫었다. 거기다 눈을 아끼고 있기에는 시간이 아까웠다. 벌레들 우는 소리며 지나가는 바람 소리, 드물게 골목을 걸어가는 사람들 발자국 소리를 듣는 게 좋았다. 막둥이가 오는갑다. 성주댁이 나지막이 말하는데 대문 덜컹이는 소리와 함께 개들이 시끄럽게 짖는다. 어휴, 덥네. 형님, 좀 어떠시오? 문을 열고 들어선 중수는 중진보다 키가 작지만 몸이 훨씬 다부지다. 막일에도 물렁에 배던 중진과는 달리 중수 어깨엔 못이 박힌 단단함이 있다. 아직 방학일 아이들을 데려올 줄 알았던 중진은 동생의 뒤를 엿보다가 서운해진다. 밤들면서 가을 저녁 같은 신선한 바람이 모기장이 붙은 방문 안팎을 넘나드는데 중수는 땀을 많이 흘린다. 견딜만 하다. 먼 길 오니라고 고생 많았다. 서울 빠져나오는데 차가 어떻게나 밀리던지 추석 때 귀향하는 기분이 돼요. 제 길 그렇게 미어지게라도 놀러들을 가고 싶은지 길이 그 모양일 것 같기도 하고 따로 마음 쓰고 싶지도 않아서 애들은 안 데려왔어요. 계약도 얼마 안 남았고. 아이들, 특히 막내를 기다렸을 형의 심정을 아는지라 중수가 셔츠를 벗어젖히며 늘어놓는 변명이다. 밥은 어째느냐고 성주댁이 뒤늦게 막내 아들의 끼니를 챙긴다. 큰 집에 들러서 먹고 왔어요. 그나저나 형, 숨가쁘게 돌아치며 살던 사람이 어떻게 지내시오? 뭘 하는지 모르겠다만 날마다 하루에는 짧다. 시간이 잘 간다니 다행이네요. 그렇게 고집을 부리더니 이러고 있으니 병원에서 무슨 짓이건 해봐야지. 희망만 있었다면야. 형님은 환자예요. 환자가 그걸 결정해요. 내 몸뚱아린께. 그렇게 잘난 사람이 쓸데없는 놈은 왜 오라가라 법석이슈. 병원에서 나오자고 했을 때 극구 말리다가 결국 화를 벌컥 냈던 동생이었다. 어쩔 수 없이 퇴원 수속을 해주면서도 중진의 얼굴을 바로 보려 하지 않았다. 한 달 만에 형을 보러 온 사람이 성질 끓는 대로 볼부은 소리를 내지르는 까닭이 거기 있었다. 중수는 다감한 사람이었다. 일찍 아이 아버지가 되면서 고생을 한 탓인지 5살 손이인 중진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였다. 형을 챙기는 면에서도 그랬다. 해서 중진도 때로 자신이 동생이 된 듯한 착각이 생기곤 했다. 너무 엇나갔나 싶어서 입을 다문 중수가 노모와 형의 얼굴을 번갈아 살피고 나서 천장을 향해 고개를 든다. 아직은 형이 괜찮아 보이는 게 심통 부릴 여유를 줬는지도 모른다. 대꽃쟁이처럼 말라있고 복쟁이 베인 양 불룩하긴 해도 황달기는 덜하다. 무엇보다도 표정이 평온해 보인다. 하지만 희망을 포기한 평화다. 체념한 채 오히려 편하게 생각하는 형이 무책임해 보이고 내던지고 싶게 못나 보인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만 나 가면 말이다. 이 집은 그냥 이대로 뒀으면 한다. 형님 손 닿을 때까지만이라도. 그리고 저기 텔레비미 서랍 열어보면 통장 2개가 있다. 도장도 있고 비밀번호는 앞장 보면 알 거야. 액수가 크지는 않다. 하나는 엄니 몫이고 네 이름으로 된 거는 애들 교육비 보태 써라. 중진이 누구에게랄 것 없이 나직하게 한 말이었다. 풀벌레들 소리에 섞여 느리게 하는 말이 끝나자 치르르 하는 소리들이 일시에 뚝 끊긴다. 그러더니 다시 소나기가 지나가듯
곤충들이 밤을 운다. 늦여름 저녁 공기가 떨린다. 계절의 오고 감을 제일 먼저 느끼는 미물들이 계절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에휴, 개구리 새끼들보다 더 시끄럽네. 가을 벌레들 소리가 마땅치 않은 중수는 화가 나는 것을 참느라 표정이 일그러진다. 성주댁은 뒤늦게야 중진의 말을 알아듣고 기가 막혀서 인매를 이죽거린다. 윗집에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가 신호이기나 하듯 중수가 끝내 방을 뛰쳐나간다. 형이 석 달을 넘기기 어려우리라던 의사의 말이 명치 끝에 채증처럼 늘 얹혀왔었다. 그래도 설마 한 사람의 생애가 그리 쉽게야 끝날까 보냐고 현실감 없이 지내온 것도 사실이다. 이따위 짓고서 두면 뭐라고. 불을 싸질러 버리면 어떻다는 것이냐. 에휴, 살고 싶지도 않은 인간이 남아있는 사람들 걱정은 뭐 하자고 하는가 말이다. 마당에 내려선 중수가 방 안을 향해 소리를 내지르는 대신 담배를 찾아 입에 무는데 손이 덜덜 떨린다. 중지는 잠에서 깨어나면서 기이한 느낌을 받는다. 눈 뜨는 일이 난생 처음 해보는 것처럼 홀가분하고 신통하지 않은가. 눈이 열리자 보이는 천장의 파리똥마저 대견하다. 그 느낌이 사라질까 싶어 움직이기가 싫다. 이런 기분으로 눈을 떠본 적이 있었던가. 오늘 하루가 괜찮을 거다. 그렇게 기껍게 자리를 털어내본 적이 있었던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귓가에 와닿는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개 짖는 소리와 제비들의 지저귐, 수도꼭지에서 물 흐르는 소리와 비비정한 소 울음소리, 경운기의 딸딸거림도 아침을 일깨운다. 일어나서 마당이라도 거닐어 보고 싶다. 내일 아침이라는 시간이 보장된 나날이 아니다. 맨발로 흙을 밟으면 한결 기운이 돋을 것이다. 몸을 일으킨다. 수상하다. 일어나야겠다는 의지는 생각뿐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특히 다리가 전혀 자기 것 같지 않다. 안간힘을 써서 옆으로 돌아 누워 보려 시도하는데 안 된다. 심호흡을 하고 다리를 들어 올려 본다.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 실제로 그런가 하고 부릅뜬 눈으로 발치를 건너다 본다. 흰 모시 반바지 밑으로 드러난 정강이는 장작개비처럼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아, 마비가 왔구나, 드디어. 그래, 다리가 먼저 나를 떠났어. 중지는 의당 그러려니 머리를 주걱거린다. 매일 밤 아들 곁에서 찌그러진 방태마냥 웅크리고 자던 어머니는 샘가 절구통에 엎드려 절구공이와 실랑이를 하는지 먼 움직임으로만 느껴진다. 어머니와 대거리하는 동생 목소리도 우렁우렁 섞여든다. 다리를 움직여 보려던 생각을 포기하고 중지는 동생을 부른다. 큰 소리를 냈는데 실제로 자기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다. 확인하듯 입 모양까지 생각해가며 억지 소리를 내보지만 너무 약해서 그의 목소리는 문 하나 바깥에 피부치들에게 닿을 수가 없다. 겨우 손을 움직여 더듬거리자 약병이 잡힌다. 그걸 이를 악물고 붙잡아 문을 향해 던진다. 약병 뚜껑이 덜 닫혀 있었던지 반쯤 남은 알약들이 쫘르르 쏟아진다. 방바닥에 알약들이 배를 뒤집고 떠오른 올챙이들처럼 동동 구른다. 형님 일어났는갑네요.
밖에서 중수가 알아듣는 기척을 느끼고서야 중지는 부릅떴던 눈을 스르르 감는다. 형, 깼소? 잘 열리지 않는 여닫이 문을 밖에서 왈칵 당기며 중수가 들어섰다. 중진이 어렵지 않게 눈을 떴다. 동생 뒤로 선뜻한 기운이 그림자 긴 아침 햇살을 달고 들어온다. 중수가 형 잘 잤느냐고 다시 묻다가 말을 굳는다. 형이 이상하지 않은가? 창고처럼 이것저것 쌓인 건넌방에서 새우잠을 자고 일어나기가 바쁘게 형을 살폈다. 겨우 반시간 전인데 그때와 분명히 다르다. 중수의 낯빛이 갑자기 헬쓱해진다. 무너지듯 중진에게 달려들어 가뿐한 상체를 안아들고 흔든다. 형님! 가물가물 중진이 실눈을 뜨며 짜발량이처럼 웃는다. 아이고, 넌 또... 중수가 중진의 상체를 제 무릎에 올려놓은 채 왈칵 눈시울을 붉힌다. 아침부터 사람 놀랄 일 있어?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마른 등걸 같은 중진의 찡그린 미소가 중수의 가슴을 쥐어뜯는다. 아프요? 의사를 부를까? 중수의 목맨 물음에 아니... 하고 대답은 하는데 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다. 괜찮다고? 지금은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중수의 외침에 중진이 고개를 흔든다. 주위에서 보지 않으면 아무 움직임도 느낄 수 없는 작은 고갯짓이다. 중진이 신랄 같은 눈짓으로 동생의 상체를 끌어당긴다. 중수가 상체를 굽히자 미약한 숨결이 얼굴에 와닿는다. 무슨 할 말 있어? 엄니랑 성 오시라고 해. 그 달싹거림의 의미를 겨우 알아들은 중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일시에 피가 받으면서 찬바람이 옴실하게 갈비뼈 밑을 후비고 든다. 형을 바싹 끌어안으며 바깥을 향해 엄니! 하고 외치는 중수의 목소리가 잔뜩 쇠었다. 그를 따라 방에 들어왔던 햇살이 뒤엉킨 형제의 몸을 핥으며 술렁였다.